이번 시간에는 국제수지 균형과 각종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라는 환율제도를 학습을 하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라든가 통화량 증가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여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장점은 환율이 고정되어 환 위험이 없고 국제무역과 국제 간 자본거래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투기를 노린 국제 간 단기 자본 이동이 제거됩니다. 단점으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충분한 외환 준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변동환율 제도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장점으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 금융정책의 실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 위험으로 인해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 국제수지 흑자와 국제수지 적자인 경우에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된다는 것은 1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1번 위치에서는 자국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국내의 이자율이 높아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국제수지 흑자의 영향인 것입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되면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환율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환율 하락의 압력을 막기 위해서, 즉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그림상으로 LMM0라고 하는 화폐 시장의 균형인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확대하는, 곧 자국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돼서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될 수 있는, 곧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 수지가 동시에 균형이 돼서 환율에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고정환율 제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국제 수지가 적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1번 위치가 바로 국제수지 적자의 위치가 됩니다. 자국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에서 균형이 되는 이자율이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작아서 자본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로 인해서 환율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 상승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당국은 통화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프상으로는 LN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동시켜야 되냐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곧 3번의 위치가 되도록 자국의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결국 환율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동환율 제도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국제수지 흑자와 국제수지 적자가
어떻게 탈피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자국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이 1번의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1번 위치는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실질 환율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실질 환율 하락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자국의 생산물 시장에서의 활동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즉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위치가 있을 때까지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3번 위치가 되면 자국의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 수지 균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환율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국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곳은 1번 위치입니다. 1번 위치에서는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자국의 이자율 수준이 낮아서 자본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제 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자본 유출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실질 환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실질 환율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결국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라는 것은 자국의 생산물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국 생산물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율 상승에 따라서 IS 곡선이 2번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번 위치에 가게 되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 수지가 동시에 균형이 되어 환율의 상승은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고정환율 제도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번 위치에 있습니다. 1번 위치는 자국의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 수지가 동시에 균형이 되는 위치입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 증가에 의해서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과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자국 화폐의 수요 증가로 이루어지면서 자국의 이자율은 외국의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 즉 2번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환율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율 하락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자국의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통화량 증가라는 것은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을 언제까지 증가시키냐면 환율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즉 4번의 위치에 가게 될 때까지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위치의 소득 수준에서 4번 위치의 소득 수준으로 변화하면서 자국의 생산활동과 소득 수준은 증가하게 됩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도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자국의 생산활동 촉진으로 인해서 소득과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3번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3번에서는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자국의 이자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변동환율 제도에서 환율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은 실질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국의 생산활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4번처럼 IS 곡선이 점점
환율 하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처음에 있던 1번 위치까지 환율 하락에 생산활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결국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만큼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 순수출이 감소하게 돼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 통화량 증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은 1번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라는 통화당국이 자국의 통화의 양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곧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2번 위치, 곧 자국의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자국의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고 투자 증가와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통화량의 증가는 외국의 이자율 순보다 자국의 이자율을 하락시키므로 자본이 유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환율을 상승시키게 되고 수출 증가와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국의 생산활동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IS 곡선이 3번 위치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번 위치에 가게 되면 국제 수지는 균형이 되고 환율 상승은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위치로부터 4번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자국의 소득 수준이 1번 위치에서 4번 위치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